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Key Alternating Cipher의 안전성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록 암호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이스텔 구조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SP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SP 네트워크의 그림인데, 보면은 각 라운드를 살펴보면은 어떤 평문이 주어졌을 때 그 평문이 어떤 작은 부분으로 쪼개져서 그것에 어떤 강한 비선형성을 가지는 S박스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느슨하게 섞인 뒤에 다시 라운드 키가 더해지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대표적인 블록 암호가 AE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이렇게 생긴 구조에 어, 안전성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이 내부의 이 S박스를 truly 랜덤 퍼뮤테이션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전성 증명을 할 때 이 내부의 아이디얼 프리미티브가 예를 들어 M비트라고 한다면은 이 안전성 증명은 최대 2의 M승의 쿼리까지만 안전하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AES 같은 경우처럼 내부 S박스가 8비트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부 S박스를 랜덤하다고 가정한다고 치더라도 최대 8비트까지 안전성 증명까지 증명 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실용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안전성 증명이 되겠죠. 그 부분은 안전성 증명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SP 구조를 안전성 증명을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 전체를 하나의 랜덤한 퍼뮤테이션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암호문 y는 평문 x가 주어졌을 때 암호문 y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각 라운드를 추리 랜덤 퍼뮤테이션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긴 라운드에 어떤 그 긴 라운드를 가지고 블록 암호를 구성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각 라운드 함수가 너무 강하게 모델링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맨서가 1991년에 어떤 구조를 제안했느냐면은 내부는 굉장히 안전한 그리고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이는 퍼뮤테이션인 경우에 라운드 키를 그러니까 여러 라운드로 구성하지 말고 앞뒤로 어 프리 화이트닝 키, 포스트 화이트닝 키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K0, K1만 더해서 이 평문에 K0 더해서 그다음에 P를 적용하고 K1 적용해서 이렇게 암호문을 만드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어 블록 암호를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 경우에는 이 랜덤 이 내부의 퍼뮤테이션이 굉장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전제에 기반을 하는 설계 방식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AS 같은 경우에 뭐 10라운드에서 14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내부에 있는 모든 라운드 키를 고정을 해버려서 상수를 고정을 해서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어떤 공개된 퍼뮤테이션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사실 그 퍼뮤테이션은 굉장히 높은 랜덤성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K0, K1 붙여서 새로운 블럭암을 만든다면은 키 스케줄링이 필요가 없으니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키가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그 랜덤하게 움직이는 퍼뮤테이션들이 실제로 샤3 해시 함수 그 공모 사업에서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샤3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어떤 공개된 퍼뮤테이션에 기반을 한 구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냥 1라운드로 구성된 블록 암호를 설계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뭐 K0나 K1 중에 하나를 이제 제거해서 진짜 키 하나만 라운드 키 하나만 쓸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라도 없으면은 사실상 어, 평문이 주어졌을 때 누구든지 만약에 이 앞부분에 K자료가 없다면 평문이 주어졌을 때 누구든지 이 P의 출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암호문을 알게 되면 바로 K1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K0, K1 어느 하나라도 이제 제거될 수는 없고 이게 가장 미니멀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안전성 증명을 살펴보겠지만은 사실상 K0와 K1이 같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구조의 안전성을 증명 가능한 안전성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구조에 대한 공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릭 어택에 대해 살펴볼 텐데, 자, 일단은 E라고 하는 것을 K0와 K1이 박힌 이분면서 사이퍼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부에 들어가 있는 요 프리미티브 P를 우리가 추리 랜덤 퍼뮤테이션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자는 이제 내부의 프리미티브 P에 역방향 또는 정방향 지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컨스트럭션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키가 박혀 있는 전체 컨스트럭션에 또 정방향, 역방향 지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에서는 이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다는 것이 공격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뭔가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반면에 이 전체 구조에 대한 질의는 사실 공격자가 이 키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사용되는 환경에서 얻어내지 않으면은 어떤 그 전체 구조에 대한 평문과 그에 대응하는 암호문의 쌍을 얻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전체 구조에 질의하는 부분은 일종의 데이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비밀 키를 사용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 이루어지는 통신을 우리가 획득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평문 암호물상을 얻어낸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제너릭 어택의 경우에 공격 목표는 이제 이 비밀 키를 이제 얻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 구조에 가 나온 거의 그 시점에 아마 동시에 이 구조에 대한 그 어떤 제너릭 어택이 제안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차분 분석입니다. 차분 분석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와 T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정된 패러미터입니다. 나중에 D하고 T가 어떤 값이 될 때 실제로 키가 복구가 되는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볼 텐데 일단 D와 T가 주어지면 이 D의 컨스트럭션 쿼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T의 프리미티브 쿼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M1에서 MD까지를 임의의 어떤 평문을 그 D개의 평문을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암호문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각각의 그 평문에 대해서 공통된 차분을 더해서 새로운 평문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되는 암호문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암호문을 얻을 때 그 대응되는 암호문을 뭐 C1 프라임, C2 프라임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앞에 있는 C1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 점을 여기다 델타 1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C1, 그 다음에 C1 더하기 델타 1. 다시 얘기해서 M1은 C1으로 암호가 되고 M1 더하기 델타는 C1 더하기 델타 1으로 암호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평문은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차분을 갖게끔 질의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그 암호문들의 그 차분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차분은 델타 1, 델타 2, 델타 I, 델타 D 이렇게 다 다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이 D 개의
평문 암호문상을 이제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요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또 공격자가 임의로 서로 다른 x1에서 xt의 t개의 입력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p의 출력값 y1에서 yt를 얻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 평문에 어떤 공통된 차분을 더해서 거기에 대한 p 값을 얻습니다. 당연히 이 두 출력값을 비교했을 때 앞에 값이 y1이면 뒤에 값은 y1 더하기 뭔가 델타 1 프라임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델타 1 프라임은 자 모든 이 입력에 대해서 다 다르겠죠. 입력에서는 우리가 차분을 동일하게 가져간다 손 쳐도 예, 출력에서는 차분이 다 다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관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이제 t하고 d를 결정할 때 d하고 d 곱하기 t가 2의 n승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해서 XOR 했을 때 그 값들이 대략 2의 n승계의 모든 n비트 값들을 한번 쭉 훑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실제 K0가 되는 합이 K0가 되는 뭔가 IJ라는 인덱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런 MIXJ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MI의 K0를 더한 게 MI의 K0를 더한 게 XJ이기 때문에 이 XJ가 P로 들어가면 YJ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MI에 대응되는 암호문이 CI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YJ와 CR을 더한 게 K1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알 수 있는 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MI 더하기 델타가 들어간다면은 여기에는 XJ 더하기 델타가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MI 더하기 델타가 어디로 나오는지 알고 있죠. CI 더하기 델타 I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J 더하기 델타가 들어갔을 때 P의 출력은 YJ 더하기 델타 J 프라임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YJ 더하기 델타 J 프라임과 CI 더하기 델타 I 프라임을 더하면 K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과 이 식이 같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게 되느냐면 델타 i와 델타 j 프라임을 더한 것이 0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즉 델타 i와 델타 j 프라임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만족한다면은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실제로 i하고 어떤 i와 어떤 j에 대해서 mi 더하기 xj가 k0가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거꾸로 델타 i가 델타 j 프라임이 되는 그런 IJ를 찾아가지고 그 IJ에 대해서 이 K0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차분 분석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앞에서와 같이 이 D개의 평문 암호물상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이 T개의 그 P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얻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델타 i와 델타 j 프라임을 얻게 되는데 델타 i가 델타 j 프라임이 되는 IJ를 찾겠다는 거예요. 또 역시나 이렇게 되는 IJ를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D 곱하기 T가 2의 n승보다 크기 때문에 델타 I 더하기 델타 J 프라임이 가질 수 있는 값이 거의 모든 2의 n승계의 NB 스트링에 다 훑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 정도의 쌍은 이제 이게 0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IJ가 있겠죠. 그런 IJ에 대해서 이제 K0를 MI 더하기 XJ로 개수하고 당연히 K1은
이제 yj 더하기 ci로 개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개수를 한 다음에 그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은 뭐 간단히 몇 번의 추가적인 어떤 어, 그 질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공격을 정리를 해보면은 공격 모델은 우리가 일정한 차분히 가지는 평문 쌍들에 대해서 암호문 쌍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 암호문 공격입니다. Chosen Plain Text Attack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 그 어떤 원하는 어떤 차분을 가지는 평문들에 대응하는 암호문들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격에 성공하려면은 DT가 2의 n승보다만 크면 됩니다. 이 말은 D하고 T가 2의 n승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을 때는 시간을 늘려서 이 식을 맞출 수가 있고 데이터가 충분하다면은 그만큼 시간을 좀 줄여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성질입니다. 타임 데이터 트레이드오프가 성립이 된다.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좀 안 좋은 점이고 이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안 좋은 점이냐? 우리는 좀 더 편안한 공격 모델에서 공격이 수행되기를 원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차분을 가지는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얻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랜덤해 보이는 평문에 대한 암호문상을 얻어도 이제 공격을 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91년에 이 차분 분석이 나온 뒤로 한 10년 뒤에 슬라이드 위더 트위스트 어택이라는 새로운 공격이 이제 제안이 됐는데 이 공격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평문과 암호문 쌍이 있는데 m과 m 스타의 합이 k0, 실제 비밀키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게 되느냐, 어떤 식이 성립하게 되느냐면, 자, 이 m에 대응하는 암호문, 즉, 그 다음에 m 스타에 대응하는 암호문, 이 m 스타, 두 개 더한 게 결국 c하고 c 스타에 더한 거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서 요 P의 출력이 PM 스타가 되고요. 요 부분이 2의 M 스타가 되겠죠. 2의 M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의 값이 PM이 되겠고, M이 P로 들어갔으니까, 이 값이 이제 2의 M 스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K1이고,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K1이기 때문에 PM 스타 더하기 2M 스타, 2M은 PM 더하기 2M 스타와 같아집니다. 그 M 스타로 관한 식, 그다음에 EM에 관한 식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면은 EM 더하기 PM이 EM 스타 더하기 PM 스타와 같아진다는 이런 등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M 더하기 M 스타가 K0인 경우. 자, 이 간단한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이 이분에서 사이퍼를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그냥 임의의 랜덤한 2의 2분의 n승보다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2의 2분의 n승보다 조금 더 큰 평문들에 대해서 어, 거기에 대응하는 암호문을 얻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요 PMI 값들을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값, 이 식. 이 식이 성립하는 IG를 찾겠다는 겁니다. 자, MI가 2의 2분의 n승보다 좀 크다고 한다면은 MI, MJ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거의 2의 n승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MI 더하기 MJ가 K0가 되는 IJ가 높은 확률로 있겠죠. 그리고 그 경우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이 식이 성립하는 MI, MJ 쌍도 대략 IJ를 다 훑어보다 보면 한 개 정도 몇 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mi 더하기 mj가 k가 k제로가 되면 이성질이 성립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역으로 이 식에 성립하는 ij를 찾은 다음에 그 인덱스 ij에 대해서 k제로를 mi 더하기 mj로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k1을 emi 더하기 pmj로 추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K0와 K1이 맞는 추측인지를 조금 더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 개가 조금 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의 어떤 그 변동의 폭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평문 암호문 쌍이라든지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그 추가적인 과정인데 그 부분은 크게 많은 시간과 데이터가 들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면은 대략 대략 2의 2분의 n승보다 살짝 큰 정도의 어, 데이터와 계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특정 차분을 가지는 평문에 대한 암호문을 얻어낼 필요가 없이 그냥 임의의 2의 n승계보다 조금 넘는 임의의 그 어떤 평문에 대한 암호문만 얻으면 그 평문에 대해서 p 값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노은 플레인 텍스트 어택이 됩니다. 우리한테 임의의 그 랜덤한 평문에 대한 암호문만 있어도 공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가 적어도 2의 2분의 n 플러스 1승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타임 데이터 트레이드오프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했던 그 차분 분석처럼 데이터가 좀 적을지라도 공격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00년, 2012년에 앞에서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공격이 제안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이 되느냐?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두 개의 평문 M 스타에 대해서 암호문 C6 스타를 얻었는데 M의 K0를 더해서 P로 들어가는 X와 M 스타의 차분이 델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특정 차분 델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차분도 델타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x에 k0 더해서 m이 얻어지고 m 스타에 k0 더해서 x 스타 넣어졌으니까 다시 두 개 더하면 그대로 델타가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얘기해서 m하고 m 스타를 자, 지금 보시면은 m하고 x를 더했는데 x를 더했는데 k0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 m 스타하고 x 스타를 더했는데 이제 K 제로가 됐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M 스타는 X 더하기 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스타는 아, 다시요. 여기서 X 스타가 M 더하기 델타가 되는 거죠. M 더하기 델타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 상황이네요, 요 상황. 예, 요 상황. 요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M 더하기 M 스타가 K0 더하기 델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정해져 있는 델타에 대해서 M 더하기 M 스타가 K0 더하기 델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점을 관찰할 수가 있냐면은 2의 M은 2의 M은 M에 K0가 더해져서 X가 된 다음에 거기에 P가 적용돼서 이제 K1이 더해지면 이제 그 M에 대응하는 사이퍼 텍스트 C가 이제 얻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 식에 의해서 m 더하기 k 제로를 m 스타 더하기 델타로 고칠 수가 있겠죠. 또 똑같이 이 m 스타는 m 스타의 k 제로를 더해서 p를 적용하고 다시 k1을 더해서 얻어지는데
m 스타 더하기 k 제로를 m 더하기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이 양 끝에만 비교를 해보면은 k 제로는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 식을 변변 더해버리면 k 제로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 스타가 붙은 애들을 우변으로 안 붙은 애들을 좌변으로 옮기면은 결국 EM 더하기 PM 더하기 P의 M 더하기 델타가 EM 스타 더하기 P의 M 스타 더하기 델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K0, K1이 뭔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걸 찾을 수는 없는데 이런 식의 성립되는 M 스타 델타가 있으면 이런 식의 성립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격할 때는 역으로 이 식이 성립하는 M 스타 델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오는 D는 조절할 수 있는 패러미터입니다. 타임 데이터 트레이드오프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 D를 어떤 적당한 값으로 고정을 하고 이 정도의 MI에 대해서 이 정도 개수의 MI에 대해서 대응하는 암호문을 얻습니다. 자, 지금 MI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non plain text 어택이죠. MI는 아니라 랜덤하게 그냥 이 정도 개수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평균 암호상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D가 결정됐으면은 그 다음에 그 D에 맞춰서 2의 n-d 승계의 임의의 값들을 우리가 그냥 공격자가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임의의 델타 L과 여기에 있는 MI를 XO화해서 P 값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부분이죠. 다시 얘기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계산하는 것을 이제 뭐 P 퀄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자, 몇 번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2의 ED 플러스 2분의 1승의 MI에 대해서 모든 2의 n-d승의 델타 값을 엮어서 거기에 대한 합의 P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어, 2의 n 2분의 d에서 d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d 플러스 2분의 1. 이 정도의 이제 질의를 P 쿼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해서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이게 시간, 이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었던 대로 IJL을 찾는 거죠. 어떤 IJL? 이런 식의 성립하는 IJL을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IJ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2의 2의 D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IJ 두 개를 골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델타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2의 N 빼기 2분의 D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어, 잠깐만요. 그렇지 않고, 그렇죠. IJ를 고르는 경우가 이거고, D가 N 빼기 D겠죠? 델타를 고르는 경우가 N 빼기 D. N 빼기 D니까, 자, 어떻게 되죠? 이게 대략 2의 N 빼기 D 더하기 D 더하기 1. N 더하기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N의 N 더하기 1승. 2의 N 더하기 1승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취지는 그냥 2의 N승보다 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J 얘를 고르면 이 식이, 다시 얘기해서 X화된 값이 거의 2의 N승계의 NB 스트링들을 쭉 훑을 테니까 그 중에 0이 되는 놈이 하나 정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0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네,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m과 델타가 주어져 있으면은 어, 이 식이 성립하는 IJL 정도가 하나 정도 IJL의 이 새쌍이 하나 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K제로를 찾기 위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IJL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IJL을 찾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K제로가 이 값이 된다라고 개수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K1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 플레이스 텍스트 어택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2분의 D승 더하기 2분의 S. 그 다음에 질의는 이 정도. 사실상 결국은 요거 두 개, 데이터와 시간을 곱하면은 2의 n 플러스 1승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D를 조정을 함으로써 타임 데이터 트레이드 오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 두 공격의 장점을 결합한 가장 좋은 공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안전성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구조는 이러한 이분면서 사이퍼이고요. 특히 이 키를 K0와 K1의 쌍을 비밀 키라고 놓고 그 키가 박힌 구조를 이렇게 E 서브 K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제 공격 모델을 생각해야 될 텐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파이스타일 사이퍼라든지 그런 부분과 조금 다른 것이 이 공격자가 두 종류의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월드 또는 리얼 월드에서. 어떤 질의를 할 수 있느냐면은 아이디어 월드가 됐던 리얼 월드가 됐던 이 랜덤 퍼뮤테이션에 대한 질의는 동일하게 공격자에게 허용이 됩니다. 다만 리얼 월드에서는 이 퍼뮤테이션을 사용하는 그리고 비밀 키가 박혀 있는 이븐맨서 사이퍼에 공격자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리얼 월드에서는 그다음에 아이디어 월드에서는 이 랜덤 퍼뮤테이션과 독립인 또 다른 랜덤 퍼뮤테이션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두 종류의 질의를 해서 이 블랙박스 안에 이제 어떤 상황이 들어있는데 리얼월드인지 아이디어 월드인지 공격자가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공격자 입장에서 이 내부 퍼뮤테이션에 접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키가 박힌 이 이브면서 구조가 랜덤 퍼뮤테이션과 구별을 이제 이 공격자가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상 이브면서 사이퍼도 키가 박히면은 퍼뮤테이션이 되고 내부에 있는 것도 퍼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조에 모두 정방향 역방향 질의가 이제 가능하게 허용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죠.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AS에 어떤 컨스턴트 키를 박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샤에 사용되는 퍼뮤테이션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P에다가 이제 그 질의를 한다는 것은 공격자가 어떤 정도의 이제 시간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고, 이제 어떤 어, 인디펜던트한 퍼뮤테이션 큐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비밀 키가 박힌 이분면서 구조에 질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평문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얻는 온라인 공격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쓰는 것은 오프라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는 것은 온라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 간에 직접 접근을 해서 거기서부터 평문 암호물상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지 간에 이 퍼뮤테이션 P는 실제로는 컨크리트한 알고리즘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안전성 증명을 할 때는 P가 완벽하게 안전한 유니폼리 랜덤하게 선택된 그런 퍼뮤테이션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P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P에 대한 어떤 이밸류에이션은 계산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라클 쿼리를 통해서 얻는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인디스팅기셔블리 관점에서 안전성을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세팅은 코에피션트 엣지 테크닉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P 리얼은 결국은 이와 같이 아이디어 어떤 리얼 컨스트럭션이 하나가 결정이 되고요. 어떤 키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내부의 구조가 선택이 되고 전체 구조, 키가 박힌 구조와 내부 프리미티브의 디스팅기셔가 질의해서 이를 내놓을 확률을 P 리얼로 우리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한 P하고 Q를 선,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게 선택이 된 다음에 디스팅기셔가 이제 얘네 둘과 소통했을 때 1이 내놓을 확률을 우리가 p 아이디얼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디스팅기셔의 그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는 p 아이디에서 p 리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p 아이디얼이 항상 p 리얼보다 작거나 크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을 붙여서 정의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큐번 지리하고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지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개수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럭션의 Q회 지리하고 그다음에 퍼뮤테이션의 그 내부 프리미티브의 P회 지리하는 모든 공격자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의 맥시멈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값을 P와 Q에 관한 함수로서 어퍼 바운딩 하는 것을 안전성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한 가지 중요한 기법이 있는데 공격이 다 끝난 다음에 공격자한테 우리가 뭐를 주느냐면은 시크릿 키를 리얼 월드인 경우에 그 실제 사용했던 키를 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월드에서는 실제로 키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추리 랜덤한 일종의 더미 키를 아이디어 월드에서는 준다. 이런 식으로 공격 모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공격자한테는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격자한테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를 어퍼번딩 해도 안전성 증명에 그 우리가 이익 보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왜 이렇게 공격자한테 공짜로 이런 정보를 주느냐? 안전성 증명이 더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실제 키를 주는 것은 공격자가 디스팅기싱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리고 시크릿 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랜덤하게 선택이 돼서 그 구조에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키 자체의 분포는 사실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근데 이 시크릿 키를 질의하기 전에 공격자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실제로 디스팅기싱 하는데 아무런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키를 공짜로 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공격이 모두 끝난 다음에 디스팅기셔가 얻게 되는 정보는 이런 형태의 트랜스크립트로 표현이 되는데 두 종류의 이밸류에이션의 그 집합들로 우리가 나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종류의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Q개의 평면 암호물상을 공격자가 얻게 되고 그 다음에 P개의 그 내부 프리미티브에 대한 그 입력 출력상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됩니다. 공격자가. 그리고 이제 키도 얻게 되는 거죠. K0, K1. 그래서 MIMC가 요 트랜스크립트 QC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리얼 월드라고 한다면은 MI가 암호화돼서 CY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이디어 월드라고 하면 Q에 MI를 넣었을 때 CI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I, YI가 QP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PXI가 YI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어테이너블 트랜스크립트는 뭐 결국 아이디어 월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트랜스크립트를 어테이너블 트랜스크립트라고 우리가 부를 텐데 이제 배드 트랜스크립트를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은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도 n비트 스트링들의 집합, 여기도 n비트 스트링들의 집합인데 여기서 모든 그 이밸류에이션, P 이밸류에이션들 이렇게 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컨스트럭션 쿼리를 통해서 얻어진 이 쌍들도 이 그림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할 텐데 이 경우는 역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역으로. C1에서 M1으로 C2에서 M2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트랜스크립트를 우리가 배드라고 정의할 것이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시작점 MI하고 여기에 있는 시작점 XJ를 적당히 엮었을 때 그 X화한 값이 K 제로가 되는 그런 IJ가 있는 경우 배드라고 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CJ와 여기에 끝점
yi에 대해서 그놈을 두 개 더한 것이 k1이 되는 경우. 그런 ij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 해당 트랜스크립트를 bad라고 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아이디어 월드에서 bad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그런데 아이디어 월드에서는 이 키가 실제 사용된 비밀 키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랜덤하게 주어지는 더미 키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mi xj가 정해졌을 때 이것이 k0가 되는 확률은 이 k0의 랜덤네스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ij 고정했을 때 맨 마지막에 뽑힌 k0가 딱 이 값이 될 확률은 2의 n승분의 1이겠죠. 근데 i를 선택하고 j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p 곱하기 q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요 정도의 확률로 아이디어 월드에서 배드 트랜스크립트 나올 확률이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식이 두 개고 2, I 고르는 경우의 수가 Q, J 고르는 경우의 수가 P.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딱 K0나 K1이 이런 식이 만족하게끔 뽑힐 확률이 2의 n승분의 이렇게 어퍼바운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배드 트랜스크립트가 아닌 굿 트랜스크립트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 월드에서 자, 일단 이 그림은 나중에 아이디어 월드에서 어떤 트랜스크립트가 나올 확률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아이디어 월드에서는 P개의 자 여기서 P개의 이밸류에이션이 나올 확률 어떤 랜덤한 퍼뮤테이션 P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이 구체적인 P개의 이밸류에이션을 만족할 확률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Q개의 이밸류에이션이 또 랜덤 퍼뮤테이션 Q에 대해서 이 정확한 이 Q개가 이밸류에이션이 만족할 확률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하나씩 뽑았을 때 그 구체적인 그 트랜스크립트에 있는 구체적인 K0, K1이 뽑힐 확률이 n제곱분의 1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n은 당연히 2의 n승인 거고요. 리얼 월드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면요. 리얼 월드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P개의 이밸류에이션이 결정이 되어 있고 Q개의 이밸류에이션이 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MI가 CI에서부터 올라면은 이 말인 즉슨 여기에 K1을 XOR한 MI 더하기 K0가 이 퍼뮤테이션 P에 의해서 CI 더하기 K1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얼 월드에서는 랜덤 퍼뮤테이션 P만 사용되고 Q는 없습니다. 대신에 K0, K1과 K2를 사용하죠. K1과 K2죠. K1과 K2를 사용하죠. 그래서 K1, K2는 트랜스크립트 상에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MI에 K1을 더해서 MI 더하기 K0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CI 더하기 K2도 알 수가 있는 건데 P가 얘네들의 MI 더하기 K0를 CI 더하기 K2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결과적으로 CI에서 MI로 오는 이 화살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추가적인 Q개의 P 이밸류에이션이 앞선 P개의 P 이밸류에이션과 하나도 겹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MI에 K1에 더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어디론가 간다면은 그게 배드 트랜스크립트이기 때문이죠. 배드 트랜스크립트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P 더하기 Q개의 P 이밸류에이션의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간단하죠. 랜덤한 퍼뮤테이션 P를 선택을 했을 때 P 더하기 Q 개의 이밸류에이션이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될 확률은 얼마냐? 바로 이거겠죠. 그 다음에 키가 정확하게 트랜스크립트에 있는 대로 선택될 확률은 뭐가 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 아이디어 월드에서 타로 얻을 확률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워져 버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얘가 NP, NQ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자의 NP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면은 이 분자 분모가 바뀌어서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이 값과 이 값 다 아래 위에 있는 값들 다 결국 P 더하기 Q 개의 팩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위에 있는 것은 N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N-Q 더하기 1 가고 다시 N에서부터 출발해서 N 빼기 P 더하기 1로 가는 거고 분모에 있는 것은 N에서부터 계속 작아지기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값은 1보다 작거나 크겠죠. 1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크다고 하면은 그 엡실론과 그 다음에 배드 트랜스크 나온 확률 두 개 더해서 그 어퍼 바운드 하는 게 코에피션트 에지 테크닉인데 지금은 1보다 작거나 커버리니까 여기는 그냥 0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버리면은 디스팅기셔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 CC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는 그냥 배드 트랜스크가 나올 확률이 이거였죠. 2의 n-1승분의 PQ로 제한이 된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P하고 Q가 같다고 치면은 대략 그 같은 공통의 값이 2의 2분의 n승보다 많이 작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이분면서 사이퍼는 버스데이 바운드까지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 또 여기 P하고 Q가 그 앞에 공격에서 이게 이제 T에 해당하는 것이고 Q가 D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T 곱하기 D가 2의 n승보다 커지면은 그 트레이드 오프를 허용하면서 얼마든지 이제 논 플레인 텍스트 어택으로 공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이 바운드가 타이트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안전성 증명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K0하고 K1을 같다고 가정을 해도 사실상 안전성 증명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브메서 사이퍼에서는 K0하고 K1을 같다고 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 1라운드 이브메서 사이퍼의 그 제너릭 어택과 안전성 증명을 살펴봤습니다.